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공식 경선을 치른 민주당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70%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한편 북한은 어제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 불화살 332령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 대선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미 공화당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가 열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경선 초기지만 좀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입지를 완전하게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50%를 넘었다라는 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두 번 연속 아이오와 코커스 처음 시작했고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두 군데서 다 50%가 넘은 그런 득표율로 1위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세론을 좀 굳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헤일리가 지금 나옵니다만 또 너무 못한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1위 자체는 쉽지는 않았지만 10% 정도 차이로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헤일리가 이제 보통 이 50%가 넘는 두 번 연속이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신이 사실상 이 경선을 끝내고 공화당 후보로 확정적으로 가는 것을 원했는데 헤일리는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공화당 내부에서는 헤일리가 계속 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떤가요? 공화당 전국위 위원장이 폭스뉴스에서 한 얘기를 보면 뭐 좋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그 공화당 내에서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엊그저께까지 본 거는 26명 정도가 이미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이상 경선을 계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니, 경선을 안 한다고 해서 경선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일정대로 계속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뭐 양자 대결로 해서 의미 있는 경선이 아닌 것이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본선을 생각하고 본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도 경선이 계속되고 헤일리가 계속 있다면은 트럼프가 계속 헤일리를 생각해서 또 자금과 조직을 써야 되고 또 헤일리도 경선 중이니까 계속 트럼프를 공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화당 내부에서 본선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공화당 전국위 의장 같은 사람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경선을 좀 중단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헤일리가 사퇴하는 형태를 요청을 하고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헤일리 전 대사는 지금 뭐를 기대하고 나는 계속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헤일리 같은 경우에 해석이 지금 나뉘는데요. 뭐 여전히 그 뉴햄프셔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보이고 1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헤일리가 동력이 없어졌다라고 많은 미국의 언론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해석도 있습니다. 나름 선전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헤일리가 생각하는 동력은 가져갈 수 있다. 1차적으로 그 다음 달 24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그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곳에서 세 번 하원 의원을 했고 또 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그 투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는 있습니다. 한 30%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가고 2차적인 목표는 3월 5일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한 16개 주에서 하는 동시에 경선이 이르거든요.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헤일리 전 대사가 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의식해서 좀 경선을 길게 그래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헤일리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2월, 3월에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4번 기소가 됐고 혐의는 무려 91개인데 그중에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2020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내란 선동을 했다라는 이제 그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조지아주의 대선 개표에 그 개입을 했다 두 가지인데 거기에 선거 그 법원에서 시작되는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게 2월 3월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뭐 대선 11월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재판이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혐의가 불거지고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헤일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글쎄 거기까지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동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입지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미래를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헤일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상 공화당 내 후보군 중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계속 지지율을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1대1 구도로 남아있고 헤일리의 말하면 남자 여자 지금 2명 딱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라는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와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가 안 되더라도 차기에 한 번 더 기회를 볼 그런 것까지 보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욕타임즈 출구조사에서 보면은 헤일리를 뽑은 유권자의 70%가 무소속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그럼 지금 헤일리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어떤 색깔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공화당 경선은 결국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예.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뉴욕타임스에서 공화당 지지층을 분석을 했는데 공화당을 이제 지지하겠다. 네. 전체 중에 37% 공화당 지지층 37%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범죄를 저지르던 뭘 했던 상관없이 그리고 지난 대선은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대선이다라고까지 다 트럼프의 말을 100% 믿는 아주 차돌 지지층 37%가 있고 네. 또 37% 그 반대쪽에는 24%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공화당 지지층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중도에 37%가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중에. 근데 현상을 보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4번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매번 기소가 될 때마다 그 37% 플러스 중도에 있었던 공화당 지지층이 점점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퇴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가 사실은 10몇 %까지도 트럼프와의 격차를 줄였었는데 작년에 기소가 3월 달 시작하면서 기소가 될 때마다 격차가 커져서 50% 가까이 격차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니키 헤일리가 가져가는 표의 구성을 보면 트럼프를 반대하는 24% 공화당 지지층 네. 그중에도 한 54% 정도밖에 못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서 공화당 선거 경선에서는 그 니키 헤일리가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잠깐 교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음 달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경선이 펼쳐지는데 여기서도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을 얻게 된다면 앞으로 뭐 헤일리가 사퇴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니키 헤일리 그 전 유엔 대사이고 그 전 주지사죠. 그래서 네. 정치적인 고향인 것은 맞긴 한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핵심 정치인들이 다 트럼프의 또 그 선언을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해버렸고 최근 여론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막상 또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24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월 5일 그러니까 그것도 한 16개 주인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함이 있거든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지 않은 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조금 어저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 니키 헤일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치 자금입니다. 미국 선거는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얼마만큼 이번 뉴햄프셔 선거를 보고 또 공화당 지지층들의 이른바 크게 그 기부를 하는 큰 손들이 얼마만큼 니키 헤일리를 계속 지지할 거냐. 예를 들어서 콕스 형제라고 공화당의 가장 큰 지지층의 굉장히 그 형제가 있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니키 헤일리를 지지한다 해서 자금을 대고는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작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도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경선 지역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그에 앞서서 뉴햄프셔에서 비공식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이게 비공식 경선이라는 거는 뭔가요? 이번 좀 흔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뉴햄프셔의 경선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백인의 숫자가 거의 뭐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픈 추억도 있거든요. 뉴햄프셔에서 지난번에 4위인가 5위인가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점차 올라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역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첫 번째 경선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3일 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번째 경선지로 정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연방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주마다 주법이 있는데 뉴햄프셔 주는 자신의 주법에 의해서 다른 어떤 주보다 자신들이 이 경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그 필요한 대의원들이 3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33명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집계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7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 전국위에서 그걸 인정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투표 용지를 보면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프린트돼서 나온 이름들이 있고 원래 21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밑에 그 기명란으로 직접 손으로 쓰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주마다 다 다른데 제가 기억이 좀 뭐 10몇 개 주 그 이상 40 정확한 숫자는 제 기억 안 납니다. 투표 용지에 적혀 있는 이름을 거기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등록된 후보들은 이름이 우리처럼 프린트가 돼서 나오고 우리는 그 거기 밑에 옆에 직접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직접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도 뉴햄프셔에 보면 그런 란이 있었고 그 라인에 그 란에 이제 바이든 이름이 들어왔는데 이게 70%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본인이 참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또 본인의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와버리면 이게 동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다행히도 70% 이상이 기명, 적는 형태로 나타났다. 근데 그게 유효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아, 돼요. 그거는 전체는 그래서 뉴햄프셔의 결과는 나왔는데 거기에 할당된 대의원이 전체 민주당 대의원에 포함이 될지는 왜냐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일단 네. 뉴햄프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나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경선보다는 좀 트럼프와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집중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행보나 전략들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그 민주당 아까 잠깐 공화당의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가 관두지 않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일단 민주당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뭐 20몇 명 나와봤지만 그 사실상 뭐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확정됐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들, 트럼프를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얘기하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되면 얼마나 미국과 세계가 흔들려질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빨리 자신의 그 경선을 마무리하고 갖고 있는 자금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바이든을 겨냥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아직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현직 대통령이 리턴 매치를 가졌다고 했을 때 11월 본선까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변수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뭐를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0달 뭐 좀 안 남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의 선거는 미국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선거도 비슷한데 그때 가서 어떤 또 변수들 또 어떤 상황들이 오느냐 이른바 바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일종의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의 최종 결정은 이 경합주라고 불리는 6개에서 8개에서 결정이 나긴 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뭐 바람이 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고 뭐 그런 식으로 딱 정해진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여전히 변수가 적지 않게 있다. 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기소가 되고 그 미국 기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거 4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소된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는 선고, 그러니까 몇 년 뭐 금고형이 됐든지 그것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한 80% 정도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공화당을 지지하고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설사 거기에 확실히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70%, 80%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선은 그런 측이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간에 이른바 중도층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트럼프가 기소되는 것도 트럼프의 그런 선고를 보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변수로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역시 경제 문제죠.
경제, 예, 뭐 미국의 한국도 경제 그렇고 상황. 그렇죠. 미국 경제가 바이든 행정부와 대통령이 계속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오는데 체감하는 경제는 나쁘거든요. 근데 그게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을 보면 임금 상승률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어서 미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올 상반기에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뉴햄프셔 공화당 경선이 있었던 어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여러 발을 발사했고 오늘 아침에 이 미사일이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처음 공개되는 미사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북한 발표에 따르면 예. 명칭 자체가 불화살 다시 3-31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했고 예.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게 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고요. 이것은 북한이 이미 화살 1, 화살 2형이다라는 형태로 해서 그간의 발사 시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살 3-31이다라는 형태로 나온 새로운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1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그 김정은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소규모 규격화된 핵탄두 화산 31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핵탄두 모습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화산 31. 예.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들에게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KN-23이라든가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지원을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뭐 KN-23, 24, 25 그리고 말씀드린 화살 1, 2형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도 31이라는 걸 붙으면 화산 31이라는 탄두가 장착된다라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형 미사일로 일단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순항 미사일이 도대체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사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탄도 미사일이 있고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 있고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물선을 걷고 갑니다. 특징은 빠르고 파괴력이 크다라는 거고, 근데 순항 미사일의 특징은 낮게 깔려서 갑니다. 대신에 속도가 느리다는데 정확도는 높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빠르진 않지만 또 이 회피 기동 같은 것들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어쨌든 여기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형태니까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사일이 다양화되면 한미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다양한 미사일에 다양한 특징을 가진 미사일에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미가 대응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뭐 미사일로 놓고 보면은 북한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핵 미사일이 없을 뿐이지 미사일 자체도 훨씬 높은 수준이 있고 기존에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그런 한미 간의 자신들의 갖고 있는 억제력의 이 강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미사일도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확실히 됐을 것이냐. 유도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회피를 해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지수인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러시아가 이런 부분에 기술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저희가 미국 대선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가 4월에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이제 관측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북한이 작년 연말 8기 9차 전원회의랑 올 최고인민회의 때 뭐 김정은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민족 개념이 아니라 대적 관계, 교정국 관계로 가져가겠다. 올 한 해 북한이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하겠죠. 하나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이미 공개한 것처럼 인공위성을 3개 이상 더 쏘겠다. 그리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 3번 쐈습니다만 올해 더 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여준 이런 형태의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또 괌을 공격할 수 있는 형태로 미사일을 가져가겠다.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올 한 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내년쯤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2기가 된다 하면 네. 단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화를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화보다는 자신들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부과되는 제재를 철회하는 그 핵 군축 협상을 목표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러려면 올 한 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